안녕하세요. 한방수학입니다. 2025학년도 6월달 고1 통합과학 모의고사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네, 제가 전공이 한약학과인 만큼 그리고 예전에 과학 강사를 준비했던 것만큼 제가 과학을 좋아하고 자신 있어 하기 때문에 제가 고1 학생들을 위해서 과학 모의고사를 한번 풀어볼게요. 시험 잘 보세요. 자, 1번 볼게요. 다음은 측정과 어림에 대한 세 학생의 대화이다. 자, 학생 A는 측정은 질량, 길이 등을 기준이 되는 양과 비교하여 수치와 단위로 나타내는 활동. 뭐 너무 당연한 이야기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학생 B는 측정을 할 때는 거울이 된다. 저울과 자 등을 도구로 사용할 수 있겠죠. 측정하려면 우리가 저런 도구들이 필요하니까. 그 다음에 학생 C 같은 경우에는 어림을 통해 대략적인 질량, 길이 등을 추정할 수 있다. 추정이 들어갔으니까 어림이란 표현이 맞는 거겠지. 그래서 정답 5번 이런 식으로 가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에 대한 자료이다. 자,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에는 정육각형 거울 18개를 이어붙인 거대한 주경이 달려있다. 주경의 지름은 6.5m로 허블 우주망원경의 약 2.7배이며 집광 면적은 25제곱미터에 이른데요. 자, 기억부터 먼저 볼게요. 기억은 기본양 중에 길이에 해당이 되겠죠. 지름은 우리가 길이니까. 자, 니은은 기본량으로부터 유도된 물리량이다. 유도된 물리량. 우리가 위에서 길이, 무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유도되기 전에 순수한 물리량인데 우리가 이제 요 길이로부터 면적을 구하고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넓이, 면적은 유도된 물리량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디귿. 제임스의 우주망원경은 거시세계를 관측하는 데 사용한다. 맞죠? 자, 이게 얘들아 우주라고 그래서 뭔가 막 되게 머나 멀어 보이고 좀 그래서 얘를 미시세계라고 착각을 할 수 있는데 미시세계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눈으로 안 보이는 세계를 얘기하는 거야. 안을 미자에 보일 시자거든요. 그래서 이 녀석은 현미경으로 봐야 하는 그런 아이들을 이야기합니다. 현미경, 그 다음에 뭐 더 나아가면 더 고배율, 뭐 전자현미경 이런 것들로 보는 거기 때문에 얘는 거시세계가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 5번으로 가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3번 보겠습니다. 지구에서 레이저로 빛을 쏘아 달의 표면에서 반사돼 다시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이용해요. 그래서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를 측정한대. 그러려면 우리가 빛의 속력을 이용해야겠죠? 왜냐면 우리가 거속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억은 참. 자, 그 다음에 니은 선지부터 읽어볼게.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작은 규모의 길이를 측정한다고 그랬어. 그럼 가는 지금 우리가 달에다가 빛을 쏘는 입장이고, 그 다음에 나에서는 지금 AFM을 사용해서 흑연 표면에 있는 탄소 원자의 크기를 측정한대. 그러면 지금 작은 규모의 길이는 나가 훨씬 작겠죠. 탄소 원자의 크기를 측정하는 거라. 지금 달의 표면에 반사돼 다시 돌아오고 이거는 되게 어떻게 보면 훨씬 더 길이가 긴 거겠지. 그러니까 니은은 틀린 선지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디귿 볼게요. 다에서 이동거리의 정밀한 측정을 위해 정확한 시간 측정이 필요하다. 자, 얘는 우리가 달을 읽지도 않고 그냥 디귿 딱 보면 그냥 얘는 맞다고 하고 넘어가야 되겠지. 그치? 그냥 이동 거리의 정밀한 측정을 위해서는 정확한 시간 측정이 필요하겠죠. 너무 통상적인 이야기야. 이게 그러면서 달을 슬쩍만 봐. 위치 확인 시스템? 그러면 당연히 이동 거리의 정확한 측정을 필요로 하는 요소가 있겠지. 그러니까 디귿은 맞는 선지다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다 읽느라고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인 거야.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 그림 가에서 다는 자연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나타낸 것이다. 자, 가조건 먼저 보면 낮 동안 태양의 위치 변화. 자, 동쪽에 떠서 남중한 다음에 서쪽으로 지겠죠? 그러니까 여기 동남서. 아마 통과에서는 이제 이런 거 뭐 안 할 텐데. 지금은 아마 지구과학 2에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사람의 심장 박동. 끄덕끄덕. 자, 다조건 세슘 원자에서 나오는 빛의 진동. 자, 설명 중 옳은 것만을
한번 골라볼게요. 자, 해시계는 가를 이용하겠지. 야, 해가 떠 있는데 안 이용하겠니? 그 다음에 니은 현재 국제 공통의 시간 표준은 나를 이용하지 않고 다를 이용하겠죠. 나는 사람마다 다르잖아. 고혈압 있는 사람이랑 저혈압 있는 사람이 심장 박동이 서로 같을까? 그러니까 표준 단위로 사용하는 게 너무 어려울 거야. 하지만 우리가 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세슘 원자에서 나오는 빛의 진동은 우리가 표준으로 사용이 가능할 수 있다. 그래서 니은 땡. 그 다음에 디귿 가를 이용한 시간 측정이 다를 이용한 시간 측정보다 정확하다? 아니죠. 기후의 영향을 받고 우리가 이거는 이제 배경 지식으로 우리가 세슘 원자에서 나오는 빛의 진동으로 우리가 시간을 정의하고 초를 정의하고 했기 때문에 디귿은 땡. 그래서 4번의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다음은 당뇨병에 대한 설명이다. 아, 제 전공이 나왔네요. 그쵸? 자, 당뇨병은 혈중 포도당 농도가 정상보다 높아 오줌 속에 포도당이 섞여 나오는 질병이다. 하하. 단백질 호르몬인 인슐린의 분비가 부족하구나. 자, 당뇨의 원인 중에 첫 번째가 그냥 선천적으로 인슐린 분비가 부족한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슐린이 제대로 작용하지 못할 때 이제 혈중 포도당 농도를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정상보다 높아서 우리가 포도당이 어쩔 수 없이 오줌으로 배출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원인 잘 익혀두시면 좋아. 우리가 제1형 당뇨, 제2형 당뇨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밑줄 친 니은 보면 8시간 이상 공복 후 측정한 혈중 포도당 농도가 126mg per 데시리터 이상은 당뇨병 진단 기준 중 하나이다. 자, 이런 식으로 나왔네. 자, 기억 먼저 볼게요. 기억의 단위체는 아미노산이다. 자, 우리 인슐린은 단백질 호르몬이니까 단백질의 기본 단위는 아미노산이 맞겠죠. 그러니까 기억은 참이고. 자, 니은 볼게요. 니은은 측정 표준이 활용한 사례일까요? 측정 표준이 뭐야? 우리가 기준이 되는 양이랑 비교해서 수치와 단위로 나타냈어. 그러니까 126mg per 데시리터라는 단위가 사용이 된 거니까 측정 표준이 활용된 사례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자, 우리가 미리그램 퍼 데시리터 자체가 뭔지는 잘 몰라도 돼. 아마 지금 고1 학생들 저거가 갖는 의미를 잘 모를 거야. 하지만 우리가 농도의 단위가 저렇잖아. 그럼 우리가 농도가 기본량인지를 봐야 되는데 농도는 기본량이 아닙니다. 그쵸? 얘네가 각각 기본량이야. 얘는 무게고 여기는 부피 이런 식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기본량의 단위를 조합한 여기서는 유도량의 단위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디귿은 땡. 그래서 정답은 3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6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도로에서 발생한 소리를 스마트폰으로 측정한 결과를 나타낸 화면의 일부래요.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골라라. 자,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리는 디지털 신호일까요? 아니죠. 아날로그겠죠. 아날로그랑 디지털은 항상 구별해야 돼. 우리가 아날로그는 주로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모든 신호는 다 아날로그 신호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연속적이다. 반면에 디지털 신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불연속하고 끊겨 있고 그렇게 나타나는 신호가 디지털 신호예요. 그래서 기억은 땡. 자, 니은 볼게요. 이 스마트폰에는 소리를 전기 신호로 바꾸는 센서가 있죠. 그래야 우리가 통화하고 그럴 수 있잖아. 우리가 이 음성을 우리가 이제 전기 신호로 바꿔서 이제 전달하고 상대방 핸드폰에도 그 신호를 전달하고 그게 다시 음성 신호로 변환돼서 서로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니은은 참. 자, 디귿 볼게요. 데시벨 단위는 소리의 세기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위겠죠? 그냥 상식으로 풀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정답 4번. 자, 7번 봅시다. 그림과 같이 그림 가는 자연에서 발생한 신호. 자, 쌤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아날로그 가 자연에서 발생하는 신호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 다음에 나는 가를 전기 신호로 변환한 것의 일부. 얘는 그러니까 이제 디지털 신호겠죠. 자, 기억 보겠습니다. 가는 아날로그 신호 맞고요. 나는 연속적인 값으로 나타내지 않았어. 불연속적이야. 끊겨 있잖아. 여러분들이 아직 수학
미적분 원을 배우지 않아서 뭐 연속, 불연속 이런 거 잘 모를 수 있어. 근데 우리가 과학에서 정의하는 연속, 불연속은 우리가 어떤 데이터나 이제 연산값이 쭉 리니어하게 나타나냐 아니냐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얘는 지금 여기서 뚝 끊겨 있고 다시 뚝 올라가고 이런 신호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연속적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넘어가고 디귿 나가 가보다 전송 과정에서 손상되기 쉬울까요? 아니죠. 아날로그 신호 자체가 유실률이 워낙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유실률이 큰 신호를 우리가 정기적 신호와 같은 디지털 신호로 바꿔줘서 안정성을 확보한 다음에 다시 이게 아날로그 신호로 바뀌는 거야. 우리 아까 스마트폰에서 쌤이 설명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런 음성 자체가 제가 지금 여기 현장에서 떠들어 제끼고 있고 여러분들은 지금 내 목소리를 듣고 있잖아. 나의 음성 신호가 마이크를 타서 마이크가 이제 내 음성 신호를 인식한 다음에 얘를 이제 디지털 신호로 변환을 해서 우리가 컴퓨터에 저장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컴퓨터가 소리를 내뱉을 때 다시 여러분들한테 아날로그 신호의 형태로 내뱉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좀 더 이해가 편하겠죠? 그래서 손상되기 당연히 아날로그가 훨씬 쉽다. 그래서 나가 가보다 전송 과정에서 손상이 안 되니까 디귿은 틀린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 1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8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빅뱅 이후 초기 우주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A는 쿼크가 결합한 시기고 B는 원자핵과 전자가 결합하게 된 시기다. 자, 우리가 그러면 이제 137억 년 전에 우리가 한 점에서 뻥 하고 폭발해가지고 이제 우주에 뿔뿔이 이렇게 흩어지게 됐어. 그런 다음에 얘가 워낙 고온 고압에 이렇게 한 점으로 위치해 있다가 이 녀석이 이제 뻥 하고 풀리면서 이제 온도와 압력이 내려가게 되면서 우주로 갖가지 물질들이 쭉 퍼져나가. 빛도 물론이거니와 지금 나오는 쿼크 이런 친구들이 쫙 뻗어나가면서 우리가 온도가 내려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미시 세계에 있는 원자들이 결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온도가 내려가자 이제 쿼크 생성이 됐고 여기서 온도가 점점점 더 내려가서 이쪽에서 원자핵과 전자가 결합한 원자가 탄생하게 된 거죠. 자, 기억 먼저 볼게요. 우주의 온도는 B에서가 A에서보다 낮겠죠. 아까 온도가 낮아진다고 그랬어. 그 다음에 니은 보겠습니다. A에서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질까요? 우리가 쿼크가 생성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 얘가 지금 쿼크가 결합해서 수소 원자핵과 중성자가 생성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수소 원자핵이라는 거는 1가짜리잖아. 그러니까 그냥 양성자 하나랑 그 다음에 이제 중성자 이런 애들만 이제 있다가 이제 점점 온도가 식으면서 이제 흘러가게 되는 거니까 A에서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헬륨 원자핵이 되려면 이제 양성자 두 개, 중성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헬륨 원자가 탄생하게 될 텐데 그리고 원자 되기 전에 아직 원자핵을 물어보고 있잖아. 그러니까 아직은 아닙니다. 여기 볼래? 그림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제 얘네는 다 하나씩 존재하는데 여기 시기에서 우리가 헬륨 원자핵이 여기에서 나오네. 그러니까 A 시기에서는 헬륨 원자핵이 생성됐다라고 보기가 어렵다. 이렇게 인지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디귿은 그냥 맞겠지 하면서 정답 2번. 하지만 쫄리니까 한번 볼게요. B에서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가 만들어졌다. 자, 우리가 이제 원자핵과 전자가 결합하기 시작했으니까 우리가 원자핵 하나짜리는 이제 수소. 그 다음에 여기 두 개 있지? 양성자 두 개, 중성자 두 개 있으니까 여기는 헬륨 원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원자가 만들어졌다. 그래서 정답 디귿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9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스펙트럼의 종류에 대한 자료와 이에 대한 세 학생의 대화가 있고요. 기억은 방출과 흡수 중에 하나라고 나와 있네. 자, 고온의 광원에서 우리가 빛이 쫙 뻗어 나갈 때 얘가 그냥 분광기를 통과하게 된다면 그냥 쫙 이어지는 우리가 연속 스펙트럼이 나올 거야. 그러니까 다 이렇게 색깔이 차 있는 거지. 근데 우리가 저온의 기체 X에 의해서 고온의 광원이 한번 필터링이 된 다음에
쭉 나아가는 빛이 분광기를 통과해서 나온 스펙트럼이에요. 그래서 이 녀석은 흡수 스펙트럼입니다. 이 저온의 기체 X가 저 빛의 일부를 흡수했잖아. 그러니까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R의 경우에는 고온의 헬륨 기체에서 나오는 이제 파장을 분광기를 통해서 분석을 해서 이렇게 찍어낸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방출 스펙트럼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우리가 문제를 살펴보면, 자, 학생 A, 기억은 방출 스펙트럼이야? 아니죠. 흡수 스펙트럼입니다. 그 다음에 기체 X에는 헬륨이 존재할까요? 자, 우리 저온의 기체 X가 이제 흡수했어. 빛의 파장을 흡수를 했단 말이야. 흡수된 녀석이 지금 검은색으로 이렇게 뜨고 있는 거지. 근데 이렇게 뜬 것 중에서 지금 여기에서 흡수된 녀석 중에 일부가 헬륨 기체의 조성과 완벽하게 지금 일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저 저온의 기체 X는 헬륨을 원소로 포함하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다른 쪽에 줄무늬가 더 남았잖아. 그러니까 아, 다른 기체도 섞여 있구나.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학생 C. 별빛의 스펙트럼을 분석하면 별의 구성 원소 알 수 있겠죠. 이걸로 우리가 어떤 별인지 추론이 가능한 거니까 학생 C도 만말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정답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10번 볼게요. 다음은 태양계 형성 과정의 일부를 단계별로 나타낸 것이다. 자, 태양계 성운이 회전하며 수축한대요. 기억선지 먼저 볼게요. 초신성 폭발로 만들어진 원소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맞겠지. 그 다음에 니은 가에서 성운의 중심부의 온도는 점차 높아지겠죠. 왜냐하면 회전하면서 수축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열에너지 양은 커지겠지. 그러니까 온도는 높아질 거야. 그 다음에 디귿 볼게요. 니은은 미행성체들이 충돌하면서 성장해서 형성이 됩니다. 우리 이제 원시 지구의 생성 이런 거 보면 이제 막 마그마의 바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쭉 있거든. 그러니까 얘는 이제 초기에는요. 이제 주변 소행성들이나 막 미행성체들이나 이런 거에 두들겨 맞아요. 그러면서 애의 볼륨이 커지는 거야. 그래서 볼륨이 커지고 어느 정도 중력이 세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행성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 거니까 미행성체가 충돌하면서 성장해 나갑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적어주시면 되겠어요. 넘어갈게요. 11번 봅시다. 그림 가는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태양의 내부 구조고, 그 다음에 나는 수소 원자와 원자 AB의 첫 번째 전자 껍질과 두 번째 전자 껍질에 들어있는 전자수를 나타냈대요. 자, 그럼 한번 살펴볼까? 일단 수소는 첫 번째 전자 껍질에 하나 채워져 있고 두 번째는 없겠지? 왜냐면 원자 번호 1번이니까. 자, 그 다음에 A 볼게요. 원자 A는요, 전자가 두 개밖에 없네. 아, 그럼 얘는 헬륨이었구나. 이렇게 파악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B의 경우에는요, 우리가 첫 번째 전자 껍질에 두 개, 두 번째 전자 껍질에도 두 개가 차 있으니까 원자기호 4번.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 베릴륨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보기 박스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억 먼저 볼게요. 가의 중심부에서 A의 원자핵이 생성이 되냐? 자, A의 원자핵은 헬륨입니다. 그렇죠? 자, 근데 지금 가의 중심부는 문제에서도 나와 있어.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대. 그러면 수소 핵융합 반응에서는 우리가 수소가 핵융합을 한다라는 거니까 당연히 헬륨 원자핵이 생성이 되겠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니은 볼게요. A와 B는 같은 족 원소냐라 그랬는데 전혀 아니지. 왜냐하면 A는 이제 우리가 18족 비활성 기체이면서 그 다음에 우리 B는 이제 2족짜리일 거야. 원자 번호 4번짜리니까. 그래서 얘는 알칼리 토금속이겠죠? 토금속. 이렇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가의 중심부에서 핵융합 반응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원소는 철이다 라고 했는데 얘는 얼핏 보면 맞아 보이지만 땡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태양이라는 별이 당연히 우리가 지금 지구에 사는 입장에서는 태양이 그냥 개쩔어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태양은 별의 레벨에서 비교를 해보면 그렇게 커다란 별은 아니야.
그래서 이 내부 핵융합 반응으로 인해서 이제 Fe까지 만들지 못해요. 알아두시면 좋아. 그래서 가장 무거운 원소는 철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봅시다. 그림은 주기율표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주기 볼게. 자, 2주기의 1족. 2주기의 1족은 우리 뭐야? 리튬이죠. 그 다음에 여기 O, 여기 뭐 없다는 게 아니라 이거 옥시전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저 Y는 우리가 3주기의 17쪽이면 여기가 우리 플로린이고 여기가 염소잖아. 그러니까 Y는 염소 확인하시고. 자, 그 다음에 문제 볼게요. X와 O는 즉 리튬과 산소 원자는 2대1의 개수비로 결합해요. 안정한 화합물의 형성을 이 녀석이 지금 최외곽 전자가 하나잖아. 그리고 산소 같은 경우에는 16족이기 때문에 최외곽 전자가 6개예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하나씩 이렇게 되면 우리가 서로 안정적일 수 있게 되는 거지. 근데 리튬은 하나를 버려야 되고 산소는 2개를 얻어야 되는 녀석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정적인 화합물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리튬과 산소는 2대1의 개수비로 결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억은 참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니은 볼게요. 우리 염소 기체, 염소 분자야. 염소 기체는 상온에서 특유의 색을 띈다? 띱니다. 어떤 색이죠? 염소는 황록색, 연록색? 뭔가 좀 그런 쪽이었을 거야. 어쨌든 색깔 띠. 그러니까 할로젠 원소라고 부르는 거야. 할로젠이 뭐야? 좀 살짝 좀 환영처럼 뭔가 이렇게 막 보이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17쪽 기체들은 좀 그런 특유의 색깔을 띱니다. 알고 계세요? 그 다음에 D급 볼게요. 산소는 지각과 생명체를 이루는 주요한 원소겠죠? 그러니까 정답 5번 이런 식으로 이루면 돼. 선생님 제가 생명체를 이루는 것까지는 납득이 되는데 지각은 뭔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지각을 이루는 이제 광물 이런 거를 파악하면 우리 지금 우리 모의고사에도 많이 나올 텐데 규산염 광물 이나 그리고 그냥 지각 자체에도 당연히 산소가 들어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산소는 지각도 이루는 주요 원소가 맞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13번. 다음은 원소 X에 대한 자료이다. 자, X는 3주기 원소이니까 최외곽 전자가 일단 그 전자 껍질 세 번째에 달려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적거나 많은 녀석은 빼줍니다. 그 다음에 고체 X는 물과 격렬하게 반응한다 라고 나와 있으니까 1쪽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가 알칼리 금속, 나트륨, 리튬 이런 녀석들은 물에다가 던지면 그냥 완전 보글보글 끓다 못해 터져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얘는 1쪽 원소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바깥쪽에 원자가 하나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근데 이쪽도 반응하기 때문에 아직 섣불리 정답을 찍긴 쉽지 않아. 그래 2번, 3번 다 될 수 있고. 근데 나는 격렬이라는 워딩을 보자마자 그냥 1쪽 원소로 찍을 것 같아. 그 다음에 아래 거 보면 고체 XCl이라고 나와 있거든. 자, 우리 염소 같은 경우에는 17쪽 원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자를 하나만 받아도 안정적인 화합물이 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 X 원자는 최외곽 전자가 하나짜리인 우리가 그런 원자가 돼야 되니까 1쪽이 확실해지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X 플러스랑 Cl 마이너스가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하고 있다라는 발문을 통해서 정답을 2번으로 확실하게 찍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아래 게 안 나와 있으면 조금 애매해질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었을 거야.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절반 정도 지났네요. 슬슬 어려워질 거야. 같이 한번 14번 문제 읽어봅시다. 다음은 물질 A와 B의 전기 전도성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A는 설탕과 염화나트륨 중에 하나이고 B는 포도당과 염화칼륨 중에 하나이다. 자, 그러니까 A는 둘 중 하나고 B도 둘 중 하나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자, 두 개의 비커에 고체 상태의 A와 B를 각각 넣고 전류가 흐르는지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얘를 이제 녹여서 증류수에 녹여서 우리가 수용액 상태에서도 전기 전도성을 측정했어.
그랬더니 어때? 실험 결과를 봤더니요. 가에서 전류가 흐르지 않는 물질의 가지수랑 나에서 전류가 흐르는 물질의 가지수가 서로 똑같지. 이 수치가 서로 똑같다라는 것은 우리가 고체 상태에서는 전기가 안 흐르지만 수용액 상태가 됐을 때는 전기가 흘렀어야 됐다라는 거니까 이 녀석은 우리가 고체 A 같은 경우에는요 염화나트륨이었을 거야. 그 다음에 고체 B의 경우에는요 염화칼륨이었을 거예요. 선생님 이거 어떻게 확정하세요? 왜냐하면 설탕이랑 포도당은 우리가 이 자체로 되게 거대한 분자들이기 때문에 얘가 수용액 상태가 돼도 전기가 흐르지 않아요. 그냥 물에 그냥 그 맛이 나는 거야. 그렇게 인지를 하면 돼. 하지만 우리가 저 염화나트륨이나 염화칼륨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수용액 상태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이온 상태로 바뀌면서 이제 우리가 전기가 흐를 수 있게 되는 거야. 왜냐하면 플러스랑 마이너스 이렇게 전기 부호가 생겼으니까. 자, 그러니까 다 안 흐르고 다 흘러야 되니까 기억은 2가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 나에서 A는 분자로 존재할 수가 없어. 그리고 애시당초에 얘들아, 저는 NaCl, 염화나트륨이나 염화칼륨 같은 경우에는요 분자가 아니에요. 화합물입니다. 왜냐하면 이온 결합을 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자라고 부를 수 없어. 분자는 주로 비금속이 결합해서 만든 우리가 기체거나 비공유, 그러니까 공유 전자가 있는 화합물이거나 공유결합 화합물이죠. 그 다음에 혹은 비활성 기체 18쪽 원소들에 한해서 우리가 분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온 결합으로 되어 있는 화합물은 분자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그냥 땡이야. 저 가 상태도 땡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 디귿 볼게요. B는 이온 결합 물질이다. 이온 결합 물질이에요. 왜? 우리가 염화칼륨이니까 이온 결합 물질이다. 그래서 정답 3번. 이쯤부터 이제 애들 슬슬 많이 틀릴 것 같아. 자, 볼게요. 그림은 분자 가와 나를, 자 얘네 다 분자예요. 방금 말한 것처럼 우리가 공유 결합을 이루고 있는 화합물이니까 분자라고 표현하는 거야. 자, 물과 이산화탄소 중에 하나인데요. 딱 봐도 우리 나가 물 분자고 가가 CO2겠지? 왜냐하면 저 나 쪽에 우리가 이제 저 전자가 적은 애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물 분자고, 그리고 우리 특유의 물 분자 결합 각도, 우리가 이 녀석은 지금 여기 각이 몇 도 정도 돼요? 109.5도 이런 식으로 막 배우면서 하는 거 있잖아. 근데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갔겠지? 그리고 얘는 CO2 이중 결합되어 있는 녀석이 이렇게 가운데 이런 식으로 달려 있기 때문에 얘는 이산화탄소가 맞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가는 물 분자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 다음 니은 가에서 모든 원자는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는다. 자, 우리 네온은 뭐지? 2주기 18쪽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2주기 18쪽, 즉 두 번째 전자 껍질이 옥텟 규칙을 만족하냐 안 하냐를 보는 건데, 지금 가의 원소들은 우리가 탄소나 산소나 다 2주기 원소잖아. 이 녀석들이 공유 결합을 통해서 다 18쪽과 같은 전자 배치 형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공유 결합이란 걸 하는 거거든. 안정적이게 되고 싶으니까 결합을 하는 거라서 니은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융합적인 사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잘 정리하고 갔으면 좋겠다. 자, 디귿 볼게요. 공유하는 전자쌍의 수는 가와 나가 전혀 같지 않죠.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공유 전자쌍이 4개가 있는데 여긴 공유 전자쌍이 2개밖에 없어.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치? 그리고 얘들아, 공유 전자가 몇 개냐, 전자쌍이 몇 개냐도 잘 구별해야 돼. 공유 전자를 반으로 나눈 게 공유 전자쌍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전자쌍의 수는 4개고 2개, 개수는 공유 전자의 개수는 8개, 4개,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다. 아무튼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보겠습니다. 그림 가는 규산염 사면체 구조를 띠고 나는 규산염 광물인 휘석. 자, 휘석.
우리가 회석 같은 경우에는요 단쇄 구조예요. 그러니까 단사슬 구조에 해당이 되는 게 맞아서 니은이 맞습니다. 그래서 니은 먼저 체크해주고 갈게. 그 다음에 우리가 규산염 삼연체잖아. 우리가 규산염 삼연체는 뭐냐면 얘들아, 우리가 탄소, 규소 이런 애들처럼 족이 14족짜리인 녀석은 우리가 공유 전자를 최대 4개까지 공유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가운데 SI가 있고 이 녀석이 다 산소가 되는 거야.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요 SiO4에 막 이제 여기 부호가 4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도 좀 잘 체크를 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A는 산소가 어찌됐건 맞습니다. 아, 틀리지. 규소죠. 그래서 산소가 아니야. 그 다음 D급 볼게요. 나에서 규산염 삼연체는 이웃한 규산염 삼연체와 B를 공유하며 결합한다. 자, 우리가 규산염 삼연체가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렇게 단사슬 구조로 이어져 있잖아. 이렇게 이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여기에 있는 산소를 공유하면서 이렇게 다 결합하고 있는 거야. 이게 SI라고 치고 여기 OO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삼각뿔 형태로 이렇게 있는 거거든. 그게 이제 산소를 공유하면서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져 나가는 거니까 산소를 공유하며 결합한다는 참으로 가주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가주시면 되겠다. 17번 보겠습니다. 표는 물질 AC의 특징의 유무를 나타낸 것이다. A부터 C까지는 우리가 SiO4랑 그 다음에 프로틴, 그 다음에 뉴클레오타이드 이런 녀석들로 나타냈다 라고 나와 있네요. 자, 정보 볼게요. 유전 정보를 저장하거나 전달한다는 무조건 핵산이겠죠. 그러니까 핵산만 유전 정보를 저장하거나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뭐 다 아니었을 거야. 그 다음에 가는 뭐 다 맞대. 그러니까 이거 찾으라고 한번 얘기하겠지. 그 다음에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은 핵산 당연히 구성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얘가 규산염이네. 그러니까 B의 경우에는 단백질 이렇게 적어두고 여기 맞습니다. 가봅시다. 자, 기억. 동글뱅이 기억은 X가 아니라 O니까 땡이겠죠? 핵산의 생명체 구성합니다. 그 다음에 니은 볼게요. 원자과 전자수가 4인 원소가 있다는 가에 해당한다. 자, 원자과 전자수가 4인 원소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산소, 그 다음에 규소 등등등이 있는 거야. 우리가 그러면 핵산이랑 단백질은 당연히 탄소로 구성되어 있는 유기화합물이고, 그 다음에 규산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SiO4 형태니까 어쨌든 원자과 전자수가 4인 원소가 있으니까 니은이 맞게 되겠네. 그 다음에 디귿. B는 지각을 구성하는 주요 물질이 아니겠죠? C였겠지? 그렇기 때문에 틀렸다. 그래서 정답 2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8번 볼게요. 다음은 DNA를 구성하는 염기 사이의 결합 규칙성에 대한 탐구 활동이다 하면서 천천히 읽어볼게. 그림은 상부적인 단일 가닥 1, 2로 구성된 DNA를 나타낸 것이다. 자, 이 녀석은 7쌍의 염기로 구성되며 아데닌은 3개 존재한다라고 나와 있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 아데닌이 1, 2 합쳐서 3개가 존재해야 돼. 그러면 지금 단일 가닥 1에 아데닌이 2개가 있어. 근데 총 3개가 존재하려면 단일 가닥 2에서 아데닌이 하나밖에 없어야 되지. 그 말은 즉슨 단일 가닥 1에 이 아데닌이랑 상부적으로 결합하는 티민의 개수가 1개여야 된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될까?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기억 니은 기억 니은 기억이잖아. 그러면 지금 니은만 종류가 다른 거잖아. 그러면 지금 단일 가닥 1에 A랑 G가 나와 있는데 그럼 남은 건 이제 사이토신이랑 이제 티민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사이토신이 여기가 되고 티민이 이렇게 됐던 거야. 요거 이해되니?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결합되는 A 해가지고 3개가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표를 이용해서
단일 가닥 1의 염기 배열 숫자를 1에서 4로 나타내고 싶대요. 자, 그러면 이게 우리가 기억과 니은을 미리 다 찾아놨으니까 우리가 AG, CT를 우리가 1, 2, 3, 4라고 나타내자 라고 나와 있으니까 뭔가 단일 가닥 2에 대한 저 숫자를 파악할 수 있어야겠죠. 오케이, 상부적으로 하라는 소리야. 자, 그 다음에 마주보는 염기의 숫자의 합이 A인 경우에만 결합한다. 자, 우리가 아데닌은 티민이랑 구아닌은 시토신이랑 결합을 하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둘이 결합하고 이렇게 둘이 결합하기 때문에 합은 5일 때만 결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A 값을 찾으러 보기 박스로 가면요, A는 5가 맞는 거고, 그 다음에 니은은 사이토신이 아니라 티민입니다. 그래서 기억과 니은을 다 털어낼 수 있었다. 그 다음에 X에서 기억의 개수가 4개냐고 물어봤어. 그러면 사이토신은 지금 위에서 2개 있어. 그리고 우리가 사이토신은 구아닌이랑 결합을 하니까 요 단일가닥 1의 구아닌 쪽에서 우리가 단일가닥 2의 시토신을 유도해낼 수 있지. 그러니까 지금 어때? 시토신은 4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토신의 개수는 4개가 맞다 해가지고 정답 4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푸는 거야. 지금은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염기 배열 뭐 상부적으로 했을 때 뭐 항상 뭐 숫자의 합이 5다 요 정도만 출제가 되었지만 이 녀석이 어렵게 출제되면 한없이 어렵게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실 때 우리가 2028 수능 예시문항 통합과학을 한번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렵게 나와요. 자, 19번 넘어가겠습니다. 그림은 태양 전지판을 나타낸 것이다. 자, 기억은 태양 전지고요. 니은은 구리 도선, 디귿은 전선 피복이래요. 오케이, 가보자. 자, 기억 볼게요. 기억은 반도체를 이용해서 제작이 될까요? 우리가 얘가 반도체가 아니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태양 전지판에서 우리가 이제 에너지를 저장하고 쓰고 해야 되는데 빛을 받으면 전류가 흐르도록 제작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얘는 반도체일 수밖에 없어. 얘가 항상 도체면요, 우리가 에너지를 저장을 해놓고 원하는 곳에 못 쓰고, 얘가 부도체면 그냥 에너지 자체가 저장이 안 될 거야. 그러니까 기억은 반도체 이용해서 제작이 맞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구리 도선은요, 태양 전지보다 전기 저항이 클까요? 구리 도선은 전기가 항상 흐르니까 도체겠죠? 근데 태양 전지는 아까 반도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반도체가 전기 저항이 훨씬 클 수밖에 없어. 그래야 우리가 전류의 흐름을 조절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니은은 기억보다 전기 저항이 작을 수밖에 없는 거야. 이거 되게 조심해야 돼. 작다. 그 다음에 디귿 볼게요. 전선 피복은요, 구리 도선보다 자유전자가 많을 수가 없지. 왜냐면 우리가 전선 피복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피복을 씌우는 이유가 뭐야? 전기 흐르지 말라고 딱 씌워놓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녀석이 자유전자가 더 많으면 이쪽에 전류가 흐를 텐데 그럼 망해버리겠죠. 그러니까 자유전자가 훨씬 구리 도선이 많을 거야. 그래서 디귿도 땡. 그래서 정답 1번으로 가주시면 돼요. 어려워. 애들 아마 많이 틀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0번 볼게요. 그림은 사람의 몸속에 있는 단백질 X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기억은 요 단백질을 구성하는 단위체라고 나와 있으니까 뭐겠어? 단백질 구성 단위체 아미노산.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X에는 펩타이드 결합이 당연히 있지. 우리가 단백질은 우리가 펩타이드 결합이 존재해. 펩타이드 결합으로 우리가 아미노산의 이제 결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좋아요. 그 다음에 니은 기억은 뭐 뉴클레오타이드는 뭐 헥산에서 나오는 거니까 땡입니다. 그 다음에 디귿 X는 단위체의 종류와 배열의 순서에 따라 입체 구조가 당연히 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 센트럴 도그마 이론에 따르면 우리가 DNA로부터 RNA를 만들고 이 RNA를 우리가 이 RNA의 염기서열을 읽어서 우리가 이제 리보솜이 와가지고 단백질을 만들고 막 이런 식의 우리가 단백질 형성 과정을 거쳐요. 그럼 이때 우리가
메신저 RNA의 염기 서열에 따라서 단백질이 생성될 수 있는 종류가 무궁무진하게 많아집니다. 그래서 염기 서열의 배열과 종류에 따라서 아미노산의 배열과 종류에 따라서 다 달라지니까 우리가 기억, 디귿 싹 다 맞게 되는 거겠죠.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5문제 남았습니다. 자, 21번. 그림 가는 규소를 나타냈고 나는 규산염 광물의 한 종류를 나타낸 것이다. 자, 기억 볼게요. 가와 나에는 공유 결합이 있겠지. 우리가 이 규산염 광물도 어쨌든 우리가 SiO4의 결합으로 만들어지는 거다 보니까 그 공유 결합을 한 공유 결합 화합물이 있잖아. 그리고 규소, 당연히 규소도 공유 결합 서로 하고 있고, 그러니까 기억 참. 그 다음에 나에서 가를 얻어낼 수 있겠죠. 규산염 광물에는 규소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규소만 따로 추출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디귿은 반도체, 가는 반도체 소자의 재료로 당연히 사용되지. 그래서 우리가 이 녀석이 이제 뭐 PMP냐 MPN이냐 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건데, 우리가 어쨌든 반도체에 활용된다. 그래서 정답 5번으로 가볍게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2번. 그림은 지구 시스템을 구성하는 권역 간의 상호작용을 나타냈다. 자, 기권, 수권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바람에 의해서 해류가 나타나겠지. 그러니까 각각 기권, 수권. 그냥 A는 그냥 안 읽어도 됐던 거였어. 그 다음에 B를 볼게요. 육상식물이 광합성 과정에서 대기 중에 CO2를 흡수한대. 그러니까 여기가 기권이겠네.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라고 그랬으니까. 이런 것도 조심해야 돼. 우리가 육상식물이라고 워딩이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수권이랑은 연관이 없는 거야. 근데 혹시라도 얘를 말장난을 쳐서 그냥 식물이 광합성 과정에서 수중에 CO2를 뭐 흡수한다, 뭐 만약에 뭐 이렇게 나왔다고 쳐봐. 그러면 얘는 수권과 생물권의 상호작용이야. 뭐 그렇게까지 고일 수준에서 내진 않을 거야.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기권이면 요 1번이 수권이니까 기억은 틀렸겠죠? 그 다음에 기억 같은 경우에는 저 2가 지금 기권이죠? 기권의 탄소량을 감소시키는 요인이다. 자, 우리가 광합성을 하게 되면 육상식물이 이제 기권에 있는 CO2를 흡수하고 산소를 내뱉고 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탄소량을 감소시키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지진에 의해 해일이 발생한다는 가에 해당할까? 자, 수권과 직권이야. 우리가 지진이라는 거는 직권의 작용이죠. 이 직권이 이제 수권에 영향을 미친 거야. 해일은 우리가 이제 바다에서 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맞다. 그래서 정답 4번 이런 식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넘어갈게요. 자, 23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지구 시스템에서 일어나는 탄소 순환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골라주세요. 라고 나와 있어요. 자, A를 통해 탄소는 기권으로 이동하겠죠? 우리가 열심히 화석 연료 떼가지고 막 개발하고 이럴 때 우리가 막 오존층 막 상처받아요. 막 온실기체 너무 많아져서 지구온난화 심해져요 하잖아. 그게 다 탄소가 기권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래서 기억은 참. 그 다음에 니은 B를 통해 이동한 탄소의 일부는 탄산이온이 된다. 자, 우리가 대기 중에 있는 탄소가 우리가 수권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탄산이온의 형태로 물에 녹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이 CO3 마이너스 뭐 이런 형태로 2 마이너스 이런 형태로 우리가 탄산 이온의 형태로 된다. 참. 그 다음에 디귿 볼게요. 탄소가 순환할 때 에너지 흐름이 함께 일어나겠죠? 왜? 우리가 지금 저 A 작용만 봐도 우리가 직권에서 열심히 우리가 에너지 생산 활동을 하면서 탄소가 방출이 되는 거잖아. 배출이 되는 거잖아.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용해되는 과정, 저렇게 이제 그 화합물의 원소 배열이 달라지는 그런 상황에서도 에너지가 같이 이동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요거에 대한 자세한 과정을 안 배우겠지만 우리가 직관적으로 어쨌든 화학 반응이 일어나니까 에너지 흐름도 함께 일어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 5번. 24번 가볼게요. 그림은 판의 경계에 위치한 지점 A부터 C까지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 있고, 자, A는 우리가 지금 유라시아판과 태평양판이 지금 서로 이렇게 어때? 수렴하고 있죠. 여기가 수렴형 경계입니다.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태평양판이랑 북아메리카판이 이렇게 서로 지나치고 있죠. 얘는 이제 보존형 경계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태평양판과 나스카판 사이에서 이렇게 쫙 갈라지고 있죠. 얘는 발산형 경계일 거예요. 자, 그러고서 이제 기니디 한번 살펴볼게. A의 하부에서요. 멘틀 대류가 상승하냐라고 물었어. 얘들아, 수렴형 경계에서는 멘틀 대류가 하강하고 있기 때문에 두 지각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아닙니다. 자, 니은 볼게요. B에서 화산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냐라고 물어보는데 우리가 보존형 경계에서는 지진만 많이 일어나. 지진만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화산 활동은 땡입니다. 그 다음에 디귿. C에서 새로운 해양 지각이 만들어진다? 아유, 그럼요. 왜? 지금 바다에 있잖아. 바다에 있는 발산형 경계야.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해양 지각이 생성이 되면서 발산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 그래서 정답 2번 넘어갈게요. 자, 우리 마지막이에요. 25번. 자, 다음은 어느 지역의 화산 폭발에 대한 자료이다. 자, 어디선가 화산이 폭발해서 뭐 막 확 분출됐대. 이때 화산재는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기억 들어가 있는 선지부터 먼저 보면 니은 먼저 볼게요. 대기 중에 화산재로 인해 지표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감소하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게 있잖아. 예전에 겁나게 거대한 화산 폭발이 발생했을 때요. 지구의 평균 온도가 한 2도 정도 내려갔대. 그러니까 이게 진짜 엄청난 거거든. 우리가 지구 온난화가 됐을 때 수온이 평균 1도만 올라가도 겁나 막 큰일 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기후학자들이. 근데 이제 거대한 화산이 폭발이 되어서 이제 수년 동안 이제 연평균 기온이 2도나 내려간 거야. 엄청난 온도 변화죠. 그래서 화산재가 태양 복사 에너지를 가렸기 때문에 태양열이 지표로 덜 내려와서 온도가 낮아진 거야. 이렇게 이해하면 돼. 그 다음에 기억, 직권의 변화, 화산 폭발. 화산이 갑자기 폭발했대. 그럼 직권이 변화한 거지. 이게 일상생활에 당연히 영향을 미치는 거야. 화산재 날라오면 막 콜록콜록하고 힘들잖아. 그 다음 디귿 볼게요. 화산 폭발은 지구 내부 에너지가 지표로 방출되면서 발생하겠죠. 이제 우리가 멘틀 대류 이제 상승해가지고 화산 뻥뻥 터지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디귿 참. 그래서 정답 5번으로 찍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6월 모의고사 고1 거 정리 한번 해봤는데 아직 고1 거라 할만한 것 같아. 고3 것도 쌤이 한번 풀어는 봤는데 되게 어렵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3 때까지 과학 잘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통합과학 신경 써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고1 2025년 6월달 모의고사 통합과학 해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